집으로 돌아간 아내는 침실의 베개 커버에서 낯선 여자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위에는 립스틱, 마스카라, 화장품 잔여물이 남아 있었고 방 안에는 아찔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욕실 쓰레기통에는 있어서는 안 될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광경에 그녀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지지하며 이 결혼에서 벗어나라고 했지만 그녀는 점점 자신을 잃게 됩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부모님과 형제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넉넉하게 자랐고 늘 겸손했습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아온 그녀는 늘 다른 여성들이 자신감을 느끼고 용감해질 수 있도록 돕는 데 헌신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존경받았던 그녀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독립적인 여성은 정신병으로 자기애적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뛰어난 가문 배경, 탄탄한 학력, 그리고 뛰어난 사회성을 갖추어 그 덕분에 승승장구하며 한 나라의 중요한 정치 엘리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 5월 카자흐스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의 공개 생중계 재판 끝에 법원은 결국 이 나라의 정경재 장관을 두 번째로 감옥에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한창 아름다울 나이의 명문가 출신 여성이 권력과 부를 가진 남편에게 8시간 동안 잔혹한 고문을 당해 결국 번화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숨졌습니다. 그녀는 옷을 입지 않고 얇은 담요로 몸을 덮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남동부 산악지역에 위치한 알마티는 카자흐스탄의 광역시이자 최대 도시입니다. 도심에는 바오라는 고급 레스토랑이 있는데 이곳은 도시 중심부의 핵심 지역에 위치한 고급 클럽입니다. 내부는 화려하고 웅장하며 주로 외국인과 국가 고위 인사, 그리고 일부 상류층을 접대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11월 9일에 이곳에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살타나트 누케노바는 1992년 존경 만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때 유명한 교수였고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였으며 삼촌은 주지사였습니다. 그녀의 가족 분위기는 조화롭고 행복했으며 아이들의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누케노바와 오빠는 어린 시절 영국으로 유학가 대학을 졸업한 후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와 각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두 남매의 관계는 매우 좋았고 오빠는 여동생을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온 누케노바는 한 은행에서 잠시 근무하다 점성술과 명상에 깊은 관심을 두게 되어 얼마 후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성술과 심리학을 열심히 공부하여 곧 상담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기품 있는 분위기 덕분에 누케노바는 많은 여성의 롤모델이 되었고 곧 업계에서도 유명한 점성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와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사람들은 보통 2-3개월 전에 예약해야만 누케노바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누케노바는 놀라운 매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으며 상담 중에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심리학 강의를 사회활동과 결합시켰습니다. 업계에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어려움도 많아졌습니다. 누케노바의 매력에 빠진 남성 추종자들은 그녀와 만나기 위해 그녀의 많은 업무 시간을 예약하였습니다. 이에 누케노바는 할 수 없이 상담에 문턱을 두고 여성이나 커플만 만나고 남성 고객과 따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누케노바의 오빠는 여동생이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이후 집에 돈 한 푼도 요구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도 매우 활발하여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0,00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여동생이 미래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진행자와 유명 유튜버가 되는 것을 꿈꿔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케노바의 계획에 가족들은 모두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누케노바는 단순한 점성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도왔습니다. 그녀는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한 여성 친구를 그녀를 학대하는 남편으로부터 탈출하도록 도왔습니다. 아마도 너무 매력적이어서 누케노바는 환디크 비신바예프의 눈길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비신바예프는 43살이었는데 그의 성공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학계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고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의 부모는 상업 왕국을 건설하여 도시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지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고급 레스토랑과 주변 클럽, 건물들은 모두 이 가족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사실상 카자흐스탄 경제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가족 사이에서 태어난 비신바예프는 가문의 자랑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그는 신동이었습니다. 15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명한 카자흐스탄 국립대학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대학에서 행정관리를 전공했습니다. 비신바예프는 경영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고 그의 정치 경력도 매우 순탄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카자흐스탄 대통령 누르스탄 나자르바예프의 오른팔이 되었고 2016년에는 36살의 나이로 국민경제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재능이 뛰어나고 권력이 막강하여 한때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그의 정치 경력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는 국민경제부 장관에 임명된 지 반년 만에 횡령 혐의로 해임됐으며 유기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그의 가문 배경이 매우 튼튼하여 그는 1년 반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정치적 미래는 망쳤지만 가족 기업의 주주로서 그는 계속 호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누케노바를 만나기 전 비신바예프는 2번 결혼하고 4명의 아이를 둔 돌싱이었지만 누케노바를 만났을 때는 솔로이긴 했습니다. 누케노바의 인스타그램 영상을 보고 그녀에게 반한 그는 그녀를 꼭 차지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능글맞은 그는 온갖 방법을 다해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먼저 자신의 여성 친구에게 부탁해서 누케노바와 여러 차례 상담하도록 했고 친구가 누케노바의 신뢰를 얻자 마치 우연처럼 그녀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치인이자 기업가답게 그는 뛰어난 말솜씨와 신비로운 인생 경험으로 순식간에 누케노바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연애 초기에 누케노바의 가족들은 비신바예프의 과거 정치 스캔들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비신바예프는 말솜씨가 좋아 자신이 권력 다툼의 희생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경제부 장관 자리에서 쫓겨난 것도 음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았다면 1년 반 동안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는 상대방의 장점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누케노바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12살이나 많은 2번 결혼하고 4명의 아이를 둔 비신바예프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2022년 12월 두 사람은 만난 지 2달 만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종교의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누케노바에 대한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초부터 누케노바와 그녀의 가족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2023년 새해 전날 밤 부부는 호화로운 저택에서 가족 파티를 열었습니다. 가족 전통대로 모든 사람들은 선물을 가져왔고 주인 역시 손님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선물을 기대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파티 중에는 초대받지 않은 비신바예프의 사촌동생이 아내와 함께 나타나 파티에 합류했습니다. 사촌동생은 선물을 가져왔지만 누케노바 부부는 아무런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선물 교환 시간이 되자 누케노바는 손님들을 당황하게 하고 싶지 않아 침실로 들어가 잠시 후 고급스러운 향수를 꺼내 남편 사촌동생의 아내에게 선물했습니다. 손님은 물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비신바예프는 선물을 보자마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위선적인 미소를 짓던 옛 정치인은 순식간에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주변 사람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억울함을 당한 아이처럼 아내에게 왜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새해 종소리가 울리는 자정이었지만 가족들은 기쁨 대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신바예프는 집안의 식탁을 뒤엎어 바닥에는 깨진 접시와 컵들이 널려 있었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자신의 선물을 뜯어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누케노바의 오빠와 그의 아내도 이 파티에 참석했었는데 나중에 그는 언론에 여동생이 파티를 준비할 때부터 매우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긴장한 모습이었고
이에 오빠는 여동생이 처음으로 가족 모임을 준비하느라 어수선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자정이 되어 선물 문제로 처남이 여동생을 향해 꾸짖음을 멈추지 않게 되자 오빠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동생에게 원한다면 지금 당장 데려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누케노바는 오빠의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오빠와 형수가 여동생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했을 때 매부의 어머니가 그들을 따라 나왔습니다. 권력 있는 노부인은 그들에게 사과했지만 그녀는 아들의 무례함에 대해 사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본인의 아들이 아내를 꾸짖는 모습을 보게 하여 사과한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노부인은 아들이 화내는 건 괜찮은데 그들이 화내는 장면을 보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번의 향수 사건은 두 사람의 결혼식 후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일어난 것입니다. 2023년 새해 이후 누케노바는 남편의 통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우선 자신의 상담 사업을 포기하고 삶의 중심을 가정에 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의 요구에 따라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검소하게 옷을 입기 시작했고 또 주변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2월에 신혼부부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새해 파티 이후 누케노바의 오빠는 여동생의 안전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남매는 오랜 시간의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빠는 여동생에게 결혼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하며 만약 경제적인 이유로 남편을 떠나기 싫다면 오빠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 수 있고 집세를 내주면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누케노바는 오빠에게 본인의 결혼 생활이 최악이라는 사실을 숨기며 오빠에게 남편과 사이좋게 찍은 사진을 보내주며 오빠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은 추후 재판에서 두 사람의 사이가 좋았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20일 누케노바의 오빠는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여동생이 5시간 전에 자신에게 사진 2장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누케노바의 얼굴 사진이었는데 그녀의 눈은 멍들어 있었고 머리에는 부어오른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메시지에 오빠 이 증거 사진들 잘 보관해줘. 남편이 언제든지 내 휴대폰을 확인해서 언젠간 이 사진들을 삭제할 수 있어 라고 적었습니다. 놀라게 된 그는 바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녀의 오빠는 오직 가족을 구하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누케노바의 오빠는 자신과 여동생 그리고 부모가 휴대폰으로 가족 구성원의 위치를 공유하고 있어 그는 여동생이 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한참 후에 처남이 문을 열더니 나른하게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녀의 오빠는 미친 듯이 그의 집으로 뛰어들어갔지만 여동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신바예프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자 그녀의 오빠는 말하지 않으면 네 어머니께 전화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비신바예프는 눈살을 찌푸리며 아내가 어머니 방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빠는 그의 어머니가 같은 아파트 2층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곧바로 2층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잠옷을 입고 있었고 맨 얼굴에는 사진처럼 심한 상처가 없었지만 눈 주변은 짙은 갈색으로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오빠에게 자신이 일주일 전에 맞은 거라며 현재 부부는 화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케노바는 다시 한번 오빠가 그 집을 같이 떠나자는 요구를 거부하고 부모에게 자신이 맞았다는 사실을 숨겨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사실 오빠가 떠난 후 누케노바는 다시 남편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녀는 옷을 벗고 몇 가지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받았으며 그녀의 남편은 그 영상으로 그녀에게 가족과 친구들과 마음대로 소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누케노바는 누구에게도 본인이 학대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비신바예프의 악행은 추후에 재판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은 재판에서야 그녀가 잔인한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신바예프는 통제욕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아내의 사교 생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또 그녀의 휴대폰 통화 기록과 채팅 기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누케노바는 더 이상 소셜미디어에 사진과 글을 올릴 수 없었고 그녀의 옷차림도 남편의 마음에 들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2023년 11월 8일이 됐습니다. 그날 누케노바의 친구는 그녀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녀는 남편이 집에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했고 자신이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알아봅시다. 당일 누케노바와 남편은 한 여성 친구의 요청으로 콘서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인기 가수 디마 빌라는 비신바예프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 중 한 명이며 부부 모두 그의 팬이어서 그들은 여성 친구의 초대를 받아들여 화려한 옷차림으로 콘서트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콘서트홀에 도착하게 되자 한 세련된 옷을 입은 여자가 그들에게 다가와 비신바예프에게 키스하였습니다. 누케노바와 친구는 남편이 여자의 볼이 아닌 입술에 키스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비신바예프는 그 여자를 따라갔는데 40분 후에서야 아내와 친구에게 돌아왔습니다. 비신바예프와 그 여자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남편의 과거 불륜 경력에 부부는 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콘서트가 끝나기 전에 떠나 바오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레스토랑 밖의 CCTV는 그날 밤 그들의 모습을 전부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여러 번 드나들며 식당 입구와 건물 1층에서 대화를 여러 번 나눴습니다. 콘서트를 볼 때 누케노바는 오빠에게 전화하여 남편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말했고 곧 오빠를 만나러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9시에 처음으로 레스토랑에 들어갔고 자정 12시 45분에 레스토랑을 나섰는데 다투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신바예프는 아내의 어깨에 외투를 걸쳐주려고 했지만 그녀의 거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대화 후 남편은 아내를 다시 레스토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다시 레스토랑으로 들어간 누케노바는 오빠에게 문자를 보내 다시 한번 남편과 끝났어. 곧 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새벽 1시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보였습니다. 누케노바는 입구 근처 모퉁이에 서서 실망한 듯 비틀거리다가 결국 벽에 기대었습니다. 비신바예프는 아내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더니 갑자기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머리를 잡았습니다. 아내는 그를 보지 않으려 했지만 비신바예프는 팔꿈치로 그녀의 턱을 밀어 마주보게 했습니다. 누케노바가 오빠에게 보낸 메시지로 미루어 볼 때 그녀는 당시 떠나려고 했지만 남편이 붙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위협적인 행동은 두 사람의 대화가 다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서 변호사는 우리는 언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만으로는 피해자가 강요를 당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피하려고 하는 반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통제하며 손으로 얼굴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벽에 기대어 가해자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지배행위입니다. 그는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고 마주보며 압력을 가했습니다. 피해자는 압박만 느낄 수 있었고 시선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대치 상황은 20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6시간 후인 오전 7시 16분, 두 사람은 여전히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누케노바는 지쳐서 남편 뒤를 천천히 따라 걸었습니다. 2초 후 남편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그녀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복도 CCTV는 남편이 아내를 여러 번 발로 차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복도를 지나 카메라가 없는 방 안의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 누케노바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제시된 사진 증거는 화장실 문에 폭력으로 인한 구멍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누케노바가 화장실로 가 문을 닫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오후 3시 30분,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약 8시간 후 누군가 레스토랑에서 비신바예프가 한 아름다운 인플루언서와 함께 점심을 먹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누케노바는 VIP 1호실에서 아주 위독한 상태였는데 남편은 레스토랑에서 다른 여인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기간에 한 사람이 VIP 방을 방문했었는데 비신바예프의 사촌동생이었습니다. 바로 새해 전날 저녁에 초대받지 않고 비신바예프의 가족 파티에 합류했던 사촌동생이었습니다. 그는 레스토랑과 클럽 전체의 실제 운영자이자 관리자였습니다. 사촌동생은 오전 10시 30분경에 VIP 1호실에 한번 들어간 건 맞는데 당시 형수가 잠자고 있어 형의 부탁으로 형수께 담요를 가져다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그때 경찰에게 형수가 코 골며 아주 곤히 자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 CCTV를 보면 그가 VIP 방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카운터 근처의 조작실로 가 당시 녹화된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전환을 뽑았습니다. 그럼 그가 CCTV를 삭제했는데 왜 당시의 CCTV 영상이 법정에 나타났을까요? 당일 저녁 9시경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하여 화장실에서 머리를 다치는 여성 손님이 위독하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누케노바는 알몸으로 담요만 덮은 채 숨져 있었습니다. 정부 고위 장관이었던 비신바예프는 경찰에게 아내가 술에 취해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누케노바의 가족은 그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누케노바의 온몸에는 새롭게 생긴 상처와 오래된 상처가 겹쳐 있는 등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숨진 원인은 여러 가지였지만 법의학자는 누케노바는 젊고 건강했기 때문에 단순히 넘어졌다고 해서 숨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누케노바 체내의 알코올 농도가 아주 낮아 알코올 중독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신속히 조사하였습니다. VIP 1호실은 다소 어수선했는데 기이하게도 누케노바의 옷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곧 화장실 문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폭력으로 문을 열었다는 건데 당시에 CCTV 영상이 삭제되어 경찰은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없었지만 그들은 레스토랑의 감시 카메라 장비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비신바예프를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내가 숨진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내가 피곤하여 잠들게 됐는데 저녁이 됐는데도 아내가 일어나지 않아 그때서야 그녀가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어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 3시 30분에 여성 인플루언서를 만나게 된 건 홍보 관련 비즈니스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추후 그 여성이 레스토랑을 떠난 후 비신바예프에게 당신에게서 장미 향기가 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신바예프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외부와 총 4번 연락을 취했는데 사촌 동생, 무당, 점심을 함께 했던 여성 유튜버, 그리고 한 매춘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이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받게 된 누케노바의 오빠는 즉시 사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전날 밤 1시경에 여동생이 자신에게 문자를 보내 남편과 헤어지겠다며 잠시 후 자신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그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직접 데리러 가겠다고 했지만 여동생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집에서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여동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여동생의 위치가 집이 아니라 레스토랑에 있는 것을 보고 별일 없을 거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는 위치 추적을 통해 여동생이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레스토랑을 떠나 헬스장에서 한동안 머문 후 쇼핑몰로 갔습니다. 쇼핑몰에 있을 때 그녀는 오빠의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그 후 여동생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바로 끊었습니다. 걱정이 된 오빠는 다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오빠는 여동생이 집으로 돌아간 후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안 돼 그는 여동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전 경제부 장관의 막강한 권력과 가족 배경으로 수사 과정을 방해했습니다. 누케노바의 오빠는 상대방 어머니가 증거는 이미 없어졌으니 절대 찾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뻔뻔하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오만한 어머니는 오늘날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랐습니다. 경찰은 곧 삭제된 레스토랑의 영상 데이터를 복구했으며 압수한 비신바예프의 휴대폰에서 그가 아내를 학대한 장면이 담긴 10여 개의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증거가 확실했지만 교활한 정치인은 다시 한번 위선의 가면을 쓰고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술에 취해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의학자는 사건 현장이 매우 난잡한 것으로 보아 사람이 스스로 넘어져 목숨을 끊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그는 아내가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모욕하고 분노하게 했으며 6시간 동안 정신적으로 괴롭혔다며 자신은 그저 4번만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력이 풍부한 정치인답게 그는 본인의 범행 사실을 거짓말로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는 아내 누케노바가
재벌과의 불륜이 들통나 자책감에 시달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끌고 가는 장면이 담긴 증거에 대해 그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잡아 소파에 눕혔을 뿐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처구니 없는 증언은 사람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 누케노바는 총 23mm의 뇌 척수액이 흘렀고 숨지기 한 달 전부터 이미 이러한 상황이 연속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와 폭력을 시사하였습니다. 검찰은 또한 비신바예프의 사촌동생이 누케노바의 휴대폰을 들고 다니며 그녀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했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만난 여성 인플루언서는 누케노바와 체형이 비슷한 여성이었는데 비신바예프는 그녀를 이용하여 누케노바가 레스토랑에서 살아나온 것처럼 위장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누케노바가 입고 있던 옷이 사라진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했습니다. 권력 있는 남편에게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으로 지배당하다 8시간 만에 숨지게 된 누케노바의 사건은 빠르게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오빠는 여동생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곧 사건은 카자흐스탄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논란의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진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가족들이 배심원들을 매수할 가능성이 충분하여 경찰은 재판 시작 전에 배심원들의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회를 틈타 전 경제부 장관 비신바예프의 2명의 전 부인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비신바예프의 첫 번째 부인은 고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숨지게 됐고 두 번째 부인은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두 번째 부인은 비신바예프의 과거 경제사건에서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능력을 떠나 그 결혼에서 무사히 벗어난 것만 해도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사건에서 그녀는 전 남편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녀는 매체를 통해 사람들이 누케노바 가족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누케노바가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여 아이들이 그녀를 매우 좋아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10살 된 딸은 누케노바가 세상을 떠난 지 5개월 후에 누케노바에게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전부 아빠 잘못이에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케노바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그녀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선물과 같이 쪽지에 저는 비신바예프의 세 번째 부인입니다. 아이들로부터 당신이 매우 훌륭한 어머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당신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 보냈습니다. 분명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난 두 번째 전 부인은 누케노바가 겪은 비극에 대해 매우 가슴 아파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전 경제부 장관의 재판은 유튜브에서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피고인이 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비신바예프가 아내에게 험담한 것을 반박하기 위해 그가 직접 녹화한 동영상을 몇 개 공개했습니다. 동영상 속 누케노바는 지친 목소리로 자신이 어떤 재벌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며 남편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신바예프의 어머니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반성문에 누케노바는 겸손하게 자신이 남편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하며 남편의 뜻에 무조건 복종하고 현명하고 착한 아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남편의 의사를 거스르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커리어 우먼이 결혼 1년도 채 되지 않아 노예처럼 굴복하고 남편의 부속품으로 전락했습니다. 누케노바는 매우 아름다운 여성으로 남편을 만나기 전에 밝고 자신감 있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그녀는 남편의 잔혹한 행위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항상 그녀를 격려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그 지옥에서 벗어날 기회가 충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장난을 쳤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너무 선량하고 순수하며 아름다워 또 다른 사람을 너무 믿어 이러한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서만 살아온 누케노바는 어둠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아마 자신의 부드러움과 선량함으로 악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세상에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연민이 부족하고 심지어 타인을 고문하는 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이미지에 매우 신경을 쓰고 위장술에 능하며 심지어 매력적이기까지 합니다. 2024년 5월 13일 한때 위세를 떨치던 전 경제부 장관은 24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의 사촌동생은 유기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누케노바의 오빠는 마침내 끊임없는 노력으로 여동생을 위해 정의를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해자 오빠의 노력으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며 사건이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누케노바의 가족이 보통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러한 사건은 세상에 알려질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런웨이와 쇼, 그리고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던 패셔너블한 모델이자 댄서였습니다. 그녀는 늘 빛나는 조명 아래 있었지만 진정한 꿈은 심리치료사가 되는 것인데 결국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헤비메탈 음악을 사랑하고 LA의 끔찍한 형사사건에 매료되었는데 자신이 그런 사건의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에이미의 피해 사건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에이미 하윅은 1981년 5월 20일 펜실베이니아주 셀러스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고아였고 어린 시절에 랜스데빌에 살던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양부모는 에이미에게 자유로운 삶을 선물했고 그녀가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했습니다. 랜스데빌은 8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에이미는 어릴 적부터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할리우드로 진출해 볼 것을 권했습니다. 사실 에이미의 진정한 꿈은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학자가 되는 것인데 그래도 할리우드라는 세계를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 진학하여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에이미는 양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그녀는 대학 시절에 레스토랑 서빙, 파티걸, 전문 모델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이미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로버트였습니다. 그는 에이미의 특별한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보통 할리우드에 온 예쁜 여자들은 배우를 꿈꾸지만 에이미는 달랐습니다. 춤을 추고 모델 일을 하는 것은 그녀에게 학비를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이미의 부업은 점점 더 성공적으로 이어졌고 그녀는 심지어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불꽃춤까지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불꽃에 눈썹이 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댄서들은 그녀 옆에 서면 빛이 바랄 정도로 에이미는 눈부신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학업에서도 에이미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죠. 놀랍게도 모든 학비는 그녀 스스로 벌어서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결혼 및 가족 심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족 및 부부관계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분야의 전문가인 그녀의 연애는 꽤 험난했습니다. 그녀는 배우 크리스핀 글로버, 데이브 나바로, 록 가수 메릴린 맨슨 등 유명 인사들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지만 모두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에이미는 연애에 있어서 솔직하고 털털한 성격이었습니다.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면 그녀의 친구들은 금방 소식을 알게 되었죠. 에이미는 여러 잡지에서 화보 촬영을 자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진작가 가레스를 만났습니다. 가레스는 뛰어난 사진 실력뿐만 아니라 컴퓨터에도 능통했습니다.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마스터한 천재였습니다. 그는 또 자신을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하는 코미디언이었지만 그의 연극은 관객들이 어색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t's great to be here in all of the best parts of entertainment. We've got most of a band. We've got morning radio sound effects. Sometimes a full band when a toy kazoo comes from the ground, raises from the grave, takes over Tony and starts singing. It's wonderful. It's a wonderful time.
가레스와 에이미가 사귀는 동안 가레스는 에이미의 많은 남성 친구들을 질투했습니다. 때로 에이미 곁에 다른 남성이 있으면 갑자기 에이미에게 키스하며 에이미는 내 여자야 라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에이미는 크게 불쾌했고 결국 가레스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레스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에이미에게 감성적인 음악 링크가 달린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헤어지지 말자고 애원했습니다.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는 가레스 때문에 괴로워하던 에이미는 결국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두 사람은 완전히 끝맺음을 짓게 되었습니다. 2012년 에이미는 한 교도소의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몇 년 전 플레이보이 잡지를 위해 촬영했던 노출 사진들이 에이미가 일하는 교도소로 배달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에이미는 직장을 잃었고 자신의 커리어가 끝났다고 생각하며 꽤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에이미의 친구가 그녀에게 혹시 남녀 관련 심리 치료를 해보는 게 어때?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여겼지만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였습니다.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일반적인 심리 상담사에게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에이미는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인간 남녀관계 전문 분야를 추가로 공부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커리어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고 관련 저서를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심리 상담사가 자신이 전문으로 하는 분야를 공개하면 고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으며 심리 상담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LA와 할리우드에서 활동했고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모델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생각밖의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이미는 정기적으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물론 그녀의 고객 중에 단순히 에이미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에이미가 그들이 만나본 가장 아름다운 심리치료사였을 겁니다. 에이미가 맨슨과 사귀었을 때 에이미는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에 참석한 친구들이 그녀에게 맨슨을 보지 못했다고 하자 에이미는 농담삼아 그는 오후 6시 전에 일어난 적이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의 불참은 에이미가 완벽한 생일 파티를 즐기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파티에서 에이미는 유명 배우이자 프로그램 진행자인 드류 캐리를 만났습니다. 드류는 에이미에게 넌 생일에 약속을 깨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 돼. 아니면 나랑 다음 주에 디즈니랜드에 놀러 갈까?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아무도 에이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에이미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드류는 약속대로 에이미와 그녀의 친구를 10명 넘게 데리고 디즈니랜드에 갔습니다. 에이미는 신나게 놀았고 드류는 로버트에게 에이미가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고 에이미는 드류와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유명인의 만남은 곧 세간의 화제가 되었죠. 2018년 1월 드류는 프랑스 파리에서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 에이미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에이미와의 약혼 소식을 발표하며 세상에 알렸습니다. I'd like to introduce you to my brand new lovely fiance, Amy. How you doing, Amy? 이 소식은 며칠 동안 각종 매체에서 떠들썩하게 보도되었고 인터넷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드류와 약혼한 에이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수많은 파티에 참석하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몇 가지 문제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에이미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누군가에게 표적이 된 듯 했습니다. 누군가 댓글란에 에이미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고 내셔널 인콰이어러는 그 허위 정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에이미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여 에이미는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이 사건을 독점 보도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정보가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분명히 밝혔고 누가 이런 정보를 퍼뜨리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누군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드류와 에이미가 모두 재능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두 사람의 사랑에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드류의 나이가 에이미보다 23살이나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3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무슨 공통점이 있겠어? 그녀는 돈을 좋아하고 그는 돈이 많잖아. 이 사실이 때로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젊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이미의 친구들은 그녀가 결코 돈 때문에 남자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이미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몇몇 댓글들은 마치 에이미의 동선과 행적을 알고 있는 듯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이미는 항상 대중 앞에 서 있었지만 스토커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드류는 여러 번 차라리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에이미에게 이런 공경을 안겨주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에이미 역시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들의 발언은 정말 낙담스럽습니다. 저는 제 회사를 가지고 있고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It's definitely frustrating. Just people online saying, oh, I bet she's a gold digger. I bet she's, wanting him for this. I'm like, no, actually, I have my own business and I have a degree.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은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에이미가 가족을 잘 대하지 않는다고 비난했고 박사학위를 돈으로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에이미를 돈을 밝히는 여자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난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런 비난들은 에이미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2018년 10월 에이미는 경찰에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드류와 에이미가 살던 곳에 도착했을 때 에이미가 말한 스토커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에이미와 드류는 결별을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의 친구들은 에이미가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결별의 주요 원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법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2020년 발렌타인데이 전날 에이미와 드류는 다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드류는 에이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한 명이었고 드류도 에이미와 친구 사이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에이미는 친구들과 함께 발렌타인데이 파티를 열 계획이었고 드류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녀의 여성 친구들이어서 드류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다음날 에이미의 친구 로버트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로버트에게 에이미가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만을 알렸고 자세한 내용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버트는 경찰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로버트에게 어제 마지막으로 에이미를 본 시간이 언제였는가? 와 같은 일반적인 질문들을 했습니다. 로버트는 이에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습니다. 에이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로버트는 모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에이미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물론 드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에이미가 숨졌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로버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에이미는 입양가족과 함께 자랐고 친척은 많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긍정적인 성격 덕분에 누구와도 쉽게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에이미는 많은 친구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에이미의 친구들은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있었고 이내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이런 일로 장난을 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가 하루 전에 에이미가 주최한 파티에 참석해서 에이미와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에이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릴로 중위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20년 이상 형사사건을 담당해온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에이미는 자신의 집 아래층에서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 호흡이 미약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카릴로 중위는 현장을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미가 발견된 곳의 바로 위에는 발코니가 있었고 발코니에서 지면까지의 높이는 약 6m였습니다. 에이미는 발코니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이미의 몸에는 추락으로 인한 상처 외에 다른 상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카릴로 중위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악의적인 형사사건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에이미의 방바닥에는 흩어진 구슬들이 있었습니다. 목걸이나 팔찌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또한 카릴로 중위는 침대 밑에서 약물이 가득 찬 주사기를 발견했습니다. 주사기에는 성인을 숨지게 할 수 있는 양의 니코틴이 들어있었습니다. 에이미의 몸에는 주사 자국은 없었지만 누군가 에이미에게 주사기를 사용하려고 했던 흔적이었습니다. 침대에서 발코니로 이어지는 유리문과 블라인드가 파손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유리 조각과 붉은 액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카릴로 중위는 에이미가 바로 이곳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에이미의 부검 결과가 곧 나왔습니다. 에이미의 몸에는 여러 곳에 상처가 있었고 카릴로 중위의 예상대로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에이미는 발코니에서 떨어지기 전에 이미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카릴로 중위는 먼저 에이미의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미는 많은 친구들을 두고 있어 누가 에이미에게 그렇게 큰 중호심을 품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드류는 에이미의 전 남자친구로서 자연스럽게 경찰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에이미와 드류는 2년 전에 헤어졌지만 다시 연락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에이미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어서 경찰은 그를 찾아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드류는 매우 슬픈 표정을 지으며 에이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에이미가 얼마나 활기차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는지, 또 에이미가 자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에이미가 특이한 것,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무시무시한 것들을 좋아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의 뼈로 만든 해골 장식품을 좋아했고 심지어 묘지에 가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에이미는 LA에서 유명한 살인사건에도 집착했습니다. 경찰이 드류에게 에이미와 다시 연락하게 된 것과 사건 당일 밤에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을 때 드류는 에이미가 발렌타인데이 전날 저녁에 자신에게 문자를 보내 그리워한다고 말했고 그 후로 다시 연락을 시작했다고 답했습니다. 에이미는 드류를 본인이 주최한 발렌타인데이 파티에 초대했지만 에이미의 여성 친구들만 초대된 것이어서 드류는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드류는 경찰에게 사건 당일 밤에 확실한 알리바이를 제공하여 곧 드류의 알리바이는 사실로 확인되었고 그는 용의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다음날 로버트는 경찰서로 찾아가 한 사람이 의심된다고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바로 가레스였습니다. 로버트는 가레스를 잘 알지 못했지만 에이미와 가레스의 관계가 접근금지 명령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가레스는 에이미와 갈등을 빚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에이미가 가레스를 매우 두려워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경찰은 가레스가 에이미와 사귄 것은 10년 전 일이어서 그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의 말에 따라 경찰은 에이미가 당시 신청했던 접근금지 명령을 확인하여 가레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였습니다. 카릴로 중위는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기로 한다는 것은 분명 그녀를 위험하게 만든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판사 역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죠. 조사 중 카릴로 중위는 가레스가 소유욕이 강하고 성격이 급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한밤중에 가레스는 에이미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에이미와 말다툼을 벌인 후 에이미를 도로변에 내버려 준 적이 있었습니다. 에이미의 여성친구 몬도사는 가레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가레스가 매우 예민하고 복수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절과 부정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또한 몬도사는 가레스가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에 능통하지만 그것이 장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가레스가 한때 에이미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모든 데이터를 삭제했고 에이미가 집에 없는 사이에 에이미의 셔먼 오크스 아파트에 침입하여 사진첩을 뒤진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에이미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는 가레스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꽤 오랫동안 에이미는 가레스가 자신의 전화를 도청하고 소셜미디어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가레스가 항상 본인의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로버트는 아마도 에이미의 새 남자친구인 드류가 뛰어난 코미디언이라는 점이 가레스를 더욱 질투하게 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레스의 성격으로 보아 그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코미디언이 되는 것은 가레스의 꿈이었지만 이루지 못한 꿈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2년 전 에이미가 두류와 약혼한 후 일어난 일들, 다시 말하자면 부정적인 댓글, 주택 침입 등의 사건들이 모두 가레스가 저지른 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에이미 친구들의 증언을 통해 가레스에 대한 의심이 커지자 카릴로 중위는 가레스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에이미와 가레스는 헤어진 후 1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2020년 1월 16일 에이미는 엑스비즈 어워드에 참석했습니다. 엑스비즈 어워드는 엑스비즈 잡지가 주최하는 연례 시상식으로 AVN 어워드와 함께 성인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고의 시상식 중 하나입니다. 에이미가 무대에서 사진을 찍고 있을 때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가레스였는데 그는 카메라를 들고 무대 아래에서 에이미가 예전에 자신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큰 소리로 읽고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매우 당황했고 그 순간 가레스의 눈빛에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에이미는 무대에서 내려와 가레스를 구석으로 데려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레스는 때로는 에이미를 사랑한다고 말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험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에이미는 가레스를 진정시키려고 애썼지만 가레스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심지어 바닥에 뒹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주최 측의 중재로 소동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많이 놀라게 되어 시상식 후의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에이미는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가레스가 위험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설령 신청한다고 해도 판사가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에이미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분명 가레스가 저지른 일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미는 이 사건 이후 두류에게 연락했는데 아마 가레스와의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월 17일 카릴로 중위는 가레스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가레스의 집에서 붉은 액체가 묻은 옷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와 같은 것을 발견하여 결국 가레스는 사람을 해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가레스의 보석금은 무려 200만 달러, 하나 약 27억 원에 달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소 금액인 20만 달러, 하나 약 2억 7천만 원을 납부해야만 보석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레스는 곧 보석금을 마련하여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가레스에게 불리한 증거는 매우 확실했습니다. 가레스의 집에서 발견된 옷에 묻은 붉은 액체는 에이미의 것이었고 에이미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DNA는 가레스의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주사기는 가레스가 범인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보통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들은 특정 규칙과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그들은 국경과 공항에 접근할 수 없고 법원의 소원에 언제든 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레스는 풀려난 지 하루 만에 규정을 위반하고 LA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판사는 그가 보석을 받아 도망치려고 한다고 판단했고 가레스를 다시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석금은 몰수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가레스의 재판은 2022년 8월 30일 동부 LA 법원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레스가 계획적인 범행으로 1급 고의상해죄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홧김에 저지른 2급 고의상해죄인지였습니다. 검찰은 가레스의 계획적인 범행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해야 했지만 가레스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가레스가 절망에 빠져 격분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마리아노는 에이미의 이메일을 통해 가레스가 절망보다는 분노에 가까웠다고 주장하며 그는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을 파괴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9월 29일 배심원단은 심사숙고 끝에 가레스의 1급 고의상해죄를 유죄로 판결하여 그는 결국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에이미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으며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부부관계 전문가로서 여성들에게 도움과 조언을 제공했었습니다. 스토커와 마주했을 때 에이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지만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에이미의 친구 로버트는 에이미를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는 데 앞장섰고
에이미의 또 다른 친구 글래니 슬라는 기념비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그 기념비는 추모와 사색의 공간으로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댓글에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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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1999년 중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멸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는 숨진 많은 사람들이 잔혹하게 널려 있었고 그 끔찍한 광경은 경험이 많은 경찰들마저 현장에서 토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범인이 이처럼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아버지의 복수였다고 합니다. 1999년 8월 31일 중국 후난성 신샤오현 파출소는 마석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젊은 남성들이 69,000위안, 하나 약 1,321만 원의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합니다. 범인들은 화려한 옷차림에 금목걸이를 두른 채 마치 부유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는 개학날이었고 많은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로부터 학비와 잡비를 걷고 있었는데 범인들은 이 사실을 노려 학교 시간을 틈타 큰 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한 여성 교사가 강도들에게 납치당했지만 금품을 빼앗기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마석초등학교 현장으로 출동하여 조사를 시작하려는 찰나 핑상진에서 또 다른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 너머로는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 리씨 가족이 모두 참변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리씨 가족은 붉은 액체에 잠겨 누워 있었는데 마치 지옥과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마당에는 68세 노인과 2살 배기 어린아이를 포함한 13명의 피해자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날카로운 무기에 찔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으며 과다출혈로 숨진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간단히 조사한 후 리씨 가족 중 4명의 생존자를 찾아냈습니다. 생존자들이 제공한 범인 묘사를 토대로 경찰은 이 끔찍한 멸문 사건의 범인이 바로 오전에 마석초등학교에서 강도 사건을 저지른 범인들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분석한 결과 범인들은 외지로 도망치려고 했고 가장 빠른 방법은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기차역으로 쫓아가 마침내 기차역에서 범인 리텐초우와 그의 3명의 공범을 체포했습니다. 리텐초우는 처음에 경찰의 신문에 매우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유용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죄를 자신이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더 크게, 더 잔혹하게 해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강도 사건 당시 납치당했던 여성 교사가 사건 당시의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떠올렸고 경찰에게 범인 리텐초우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리칭아이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렸습니다. 이 정보를 얻은 경찰은 즉시 리칭아이라는 이름으로 리텐초우를 조심스럽게 신문했습니다. 리칭아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자 리텐초우는 마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린 듯 심경의 변화를 보였고 경찰의 신문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리텐초우, 아니 리칭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환경 속에 자랐습니다. 약하고 무능한 아버지, 우울하고 차가운 어머니, 그리고 혼란스럽고 반항적인 자신, 이 세 문장은 그의 불행한 어린 시절을 요약해줍니다. 리칭아이의 어머니는 전략 결혼으로 리칭아이의 아버지 리언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전에 2번밖에 만나지 못했고 사랑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리언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성격도 유약하여 마을에서 항상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리칭아이의 어머니는 결혼 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애초에 리언에게 감정이 없었고 또 리언의 유약한 성격 때문에 그녀도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 리칭아이의 어머니가 리언과 다투기도 했지만 리언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등감과 죄책감 때문에 아내를 반박할 엄두도 내지 못했고 욕설과 폭언에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리칭아이의 어머니는 더 이상 리언과 다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리언에게서 어떠한 감정적인 가치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리언의 침묵과 인내심, 그리고 무능함과 무력함이 싫었고 그 감정은 결국 아들인 리칭아이에게까지 향했습니다. 리칭아이의 어머니는 리언이 자신과 결혼한 것을 원망할수록 더욱 리칭아이를 원망했습니다. 리칭아이는 어머니의 냉담함을 느끼고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끊임없이 반항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칭아이의 어머니는 그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리칭아이의 반항은 그녀의 혐오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결국 1973년 리칭아이의 어머니는 침묵하는 리언과 어린 리칭아이를 두고 마을을 떠나 자기 행복을 찾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에도 리칭아이는 어머니의 관심을 끌기 위해 길든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떠남은 그를 더욱 반항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을에서 이미 따돌림을 당하고 있던 리언은 아내가 떠나면서 더욱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능하고 여자를 붙잡아둘 능력이 없는 무능한 놈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리칭아이의 학교 친구들 역시 그를 엄마 없는 놈이라고 놀렸습니다. 이러한 모욕적인 말들에 리언은 항상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는 반박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리칭아이를 욕할 때마다 리언은 항상 리칭아이의 귀를 막아주었습니다. 리언은 항상 침묵했지만 리칭아이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칭아이는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리언을 모욕할 때면 리칭아이는 바로 맞받아 욕설을 퍼붓고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상대가 나이든 어른이든 윗사람이든 자신이나 아버지를 욕하면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리칭아이는 나중에 사회적으로 불량한 무리와 어울리며 싸움, 도박, 심지어 절도와 강도 등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리언은 아들의 반항적인 행동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리칭아이가 마을에서 악명을 떨치면서 마을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대놓고 모욕하지 않게 되어 리언은 깊은 죄책감과 빚진 마음과 함께 아들의 성장에 대한 기쁨과 관용을 느끼며 아들의 행동을 그다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리칭아이는 나쁜 습관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1988년 리칭아이는 18살이 되었습니다. 15년 만에 리칭아이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리칭아이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위독하니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버린 리칭아이는 어머니의 편지를 냉정하게 찢어버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거부했습니다. 1년 후인 1989년 리칭아이와 그의 친구들은 한 슈퍼마켓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다 주인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범죄의 규모가 크고 이들이 상습범이었기 때문에 리칭아이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리칭아이가 감옥에 간 후 리언의 마을에서의 처지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리언이 범죄자를 낳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리칭아이는 자신이 잡힌 후 아버지의 처지가 어려워질 것을 알고 후회하며 감옥에서 열심히 교화했습니다. 그는 빨리 출소하여 아버지를 보호하고 마을 사람들의 모욕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출소 후에는 아버지와 함께 평범하게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리언은 정기적으로 감옥을 방문하여 점점 변화하는 리칭아이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리칭아이는 감옥에 있었지만 부자는 드디어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 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리칭아이가 감옥에 간 후 리언은 혼자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리칭아이를 두려워하며 리언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리즈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리칭아이의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예전에 리칭아이와 리언을 자주 욕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리칭아이와 그의 친구들에게 두들겨 맞은 후로는 더 이상 리칭아이와 리언을 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리즈원은 속으로 리칭아이를 원망했습니다. 리즈원은 예전에는 악마 같은 리칭아이와 그의 사회적인 형제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감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리칭아이 집에는 약한 리언만 남아있었습니다. 리즈원은 리칭아이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돈에 대한 탐욕으로 리언의 집에 불순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1990년 어느 날 밤
리언이 잠든 사이 리지원은 리언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는 집에서 동생인 리용차이를 만났습니다. 리용차이 역시 리지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예전에 리칭아이에게 혼쭐이 난 경험을 잊지 못하고 리칭아이가 없는 틈을 타 리언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생각을 확인한 후 함께 도둑질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첫날 밤 집에 있던 리언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이 커질까봐 두려웠고 두 사람이 한 번만 훔치고 그만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모른 척하고 두 사람이 훔쳐가는 것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리언의 겁 많은 성격은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리용차이 형제는 도둑질에 맛이 들렸고 다음날 대낮에 다시 리언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리언은 두 사람이 돈을 좀 훔쳐가는 것을 묵인하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점점 대담해졌고 대낮에도 뻔뻔하게 도둑질했습니다. 리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두 사람을 잡아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겁에 질린 리용차이는 부엌으로 달려가 흉기를 들고 리언을 협박하며 신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리언은 리용차이의 손에서 흉기를 빼앗으려고 했고 두 사람은 격투를 벌였습니다. 싸움 도중 리용차이는 리언을 찔러 리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하여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리즈원은 절도 혐의로 감옥에 갇혔고 리용차이는 과실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 있던 리칭아이는 아버지가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노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아버지를 해친 범인들이 겨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마음속으로 복수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1990년 말 3년의 형기를 남겨두고 있던 리칭아이는 감옥에서 행실이 양호하여 조기 출소하게 됐습니다. 리칭아이는 출소 후 자신의 이름을 리텐초우로 바꾸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의 분노와 증오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리텐초우는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 리언의 묘지를 찾아가 추모했습니다. 하지만 떠나려던 찰나 그는 밭에서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리언의 돈을 훔쳤던 범인 리즈원의 아내 템편이었습니다. 리즈원은 도둑질한 혐의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리칭아이는 곧바로 복수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리즈원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가 감옥에서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겪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리칭아이는 고향에 머물며 템편을 끈기 있게 쫓아다녔습니다. 젊은 나이의 템편은 남편이 감옥에 있는 동안 홀로 지내며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리칭아이의 적극적인 구애에 템편은 금세 마음을 열었고 둘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리칭아이의 무심한 말 한마디로 이 사실은 곧 리씨 가족에게 알려졌고 집안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결국 템편은 리씨 가족에게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었던 템편은 리칭아이의 오랜 감정세뇌에 고향을 떠나 그와 함께 선전으로 갔습니다. 리칭아이는 감옥에서 만난 4명의 친구와 함께 선전에서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용실은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미용실은 그들의 특수 서비스를 위장한 장소였습니다. 리칭아이와 그의 친구들은 템편을 포함한 몇 명의 여성들을 속여 미용실에서 특수 사업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성들의 노동으로 돈을 벌어 부를 노렸습니다. 리칭아이의 두 번째 복수 대상은 세상을 떠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가 18살 때 이미 세상을 떠나 리칭아이는 어머니의 딸, 즉 이복 여동생에게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리칭아이는 선전에서 모은 돈으로 여동생을 선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여동생에게 돈을 펑펑 쓰는 습관을 들이게 한 다음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속였습니다. 결국 여동생은 리칭아이와 그 형제들의 협박과 돈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 미용실에서 특수 서비스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리칭아이는 몇 년 동안 모은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고향 신샤유원으로 돌아가 마지막이자 가장 완벽한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 리칭아이는 3명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복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세 친구는 모두 리칭아이를 도와 복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세 사람은 리칭아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나 아내에게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고 리칭아이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리칭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을 이해했고 그가 오랜 시간 계획을 세운 것에 감탄했습니다.
결국 네 사람은 모두 신샤요원으로 돌아가 리칭아이의 복수를 돕기로 했습니다. 리칭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신샤요원으로 돌아가는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신샤오현에 도착하기 전 그들은 여행 중 흥청망청 돈을 써버려 남은 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999년 8월 31일 신샤오현에 도착한 리칭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마석초등학교로 갔습니다. 그들은 몇몇 선생님들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였습니다. 마침 리칭아이가 납치한 여성교사 중 한 명은 그의 초등학교 시절 짝사랑했던 반장이었습니다. 리칭아이는 그녀를 상대로 강도행위를 하지 않고 납치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시 만나자 옛날 친구야 라는 말을 남기고 헤어졌습니다. 납치를 당했다 살아남은 여성교사는 그 친절한 강도가 왠지 낯이 익었지만 도대체 어디서 봤는지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강도에 성공한 리칭아이는 리찌원의 집에서 결혼식이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리씨 가족에게 큰 선물을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리칭아이는 3명의 친구와 함께 리씨 가족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기쁨과 술에 취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리씨 가족들은 순식간에 리칭아이의 범행 도구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신고했다는 걸 알게 되어 리칭아이의 일행은 각자 기차역으로 흩어져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리씨 가족 중 4명이 살아남았습니다. 8월 31일 저녁, 신샤오현을 떠나기 전 리칭아이는 아버지 리언의 묘소를 찾아가 몇 번 절을 하고 택시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경찰의 추적 끝에 범인 중 2명을 체포했습니다. 리칭아이는 친구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기차에서 뛰어내려 고향으로 돌아가 리씨 가족 중 남은 4명을 모두 해쳤습니다. 마침내 강도를 당했던 여성교사가 제공한 중요한 단서로 경찰은 주범 리칭아이와 또 다른 범인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20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은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결국 리칭아이와 그의 친구들은 고의상해죄, 강도죄, 강제로 여성에게 특수한 직업을 하게 한 죄 등 여러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극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리칭아이의 인생은 매우 비극적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 어머니는 가출했고 아버지는 뜻밖의 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주변 사람들의 차별과 냉대에 시달렸습니다. 비극적인 경험과 비뚤어진 성격, 그리고 아버지의 참변에 대한 고통은 그를 점점 더 폭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완벽한 반사회적 인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체포된 후에도 그는 경찰에게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어머니를 해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그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했고 결국 이처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